수중 동굴의 지도를 만드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다이버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미지의 공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이 내려가야만 하죠. 안전하게 지도를 만들려면 추가 장비는 물론 수많은 수중 동굴 다이빙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갖추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아주 높습니다. 때는 1988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에 있는 리틀 디즈멀 싱크라는 수중 동굴에서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동굴 안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그날 다이빙에는 파커 터너, 빌 개빈, 빌 메인처럼 당시 최고로 손꼽히던 다이버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류와 하류 터널 끝부분의 지질 정보와 측량 자료를 모으는 것이었죠. 심층부는 이름 그대로 동굴에서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먼저 싱크홀을 통해 물속으로 들어가 아주 좁은 통로 여러 개를 통과해야만 했죠. 피넛룸이라 불리는 첫 번째 방을 지나 두 번째 방에 도착하고 여기서 세 번째 방을 거치거나 혹은 두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을 잇는 좁은 지름길을 통해 네 번째 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섯 번째 방에 도착하면 상부 통로가 끝나게 됩니다. 이 상부 통로의 5개의 방들은 비교적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통로의 길이는 약 213m에 달했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약 45m였죠. 하지만 5번째 방 바닥에는 우물이라 불리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 구멍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통로였는데 다이버들은 이 통로를 통해 약 52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과해야 비로소 동굴 심층부인 6번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심층부는 바로 이 6번째 방과 그곳에서 갈라지는 심층 상류 터널 그리고 심층 하류 터널을 포함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이번 다이빙의 목표 지점은 심층 상류 터널이었고 터널의 수심은 약 67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수심 67m에서 오랫동안 다이빙하려면 특수기술 다이빙 자격증과 감압 다이빙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슈트라는 특수 장비 착용은 필수였죠. 드라이슈트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잠수복으로 옷 안에 공기층을 만들어 차가운 물로부터 다이버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물속 깊이 내려갈수록 수압이 높아지게 되어 드라이슈트와 그 안의 공기층을 누르게 됩니다. 이때 몸이 꽉 조이는 현상을 막으려면 내려가는 만큼 공기통의 공기를 슈트 안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슈트 안에는 가장 많은 공기가 차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물 위로 올라올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승할수록 슈트 바깥의 수압은 약해지고 그러면 슈트 안의 공기는 부풀어 올라 다이버를 물 위로 빠르게 띄우게 됩니다. 너무 빨리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다이버는 슈트에 부착되어 있는 배기 밸브를 열어 슈트 안의 공기를 계속 빼내야 하죠. 즉, 이 드라이 슈트는 다이버의 뜨고 가라앉는 힘, 부력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동굴 다이빙 중에 이 슈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거나 가라앉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88년 5월 15일 다이버들은 장비를 갖추고 리틀 디즈멀 싱크로 모였습니다. 장비를 착용한 다이버들은 곧바로 잠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방에 도착했고 다이버들은 계획했던 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커 터너와 셜리 베일리는 첫 번째 방에 남아 암석 표본을 모았고 맥패든과 빌 메인 그리고 빌 개빈은 동굴의 더 깊은 곳인 5번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방에 위치한 수직 통로인 우물을 통해 6번째 방, 즉 심층부로 들어갔습니다. 빌 개빈과 빌 메인은 경험이 아주 풍부했고 당시에도 이미 심해 다이빙 전문가로 무척 유명한 다이버였습니다. 특히 빌 개빈은 미 해군 기술자 출신으로 깊은 바다와 동굴 다이빙 양쪽으로 아주 풍부한 경험을 자랑했죠. 그는 심지어 개빈 스쿠터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수중 스쿠터인 DPV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비는 나중에 동굴 다이버들이 더 먼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층부를 측량하는 팀의 세 번째 멤버는 맥패든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32살이었지만 다이빙 경험이 많았습니다. 심해 다이빙 경험도 여러 번이었고 무엇보다 이 지역 토박이었습니다. 그는 이 리틀 디즈멀 싱크에서만 40번이나 다이빙을 했고 그중 15번은 심층부 다이빙 경험이었죠. 개빈과 메인의 오랜 경험에 맥패든의 현지 지식이 더해졌기에 이번 측량은 성공적일 거라는 자신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3명은 다시 나뉘어 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 개빈은 6번째 방에서 하류 터널로 들어가 홀로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 빌 메인과 맥패든은 상류 터널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메인이 앞장서서 천천히 나아가며 가이드라인을 묶었고
맥패든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맥패든은 그 줄을 따라가면서 나침반으로 방향을 재고 측량판의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맥패든이 나침반을 보고 측량판에 메모를 하며 줄을 따라가려다 보니 그의 장비가 2번이나 가이드라인에 엉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배터리가 엉켰는데 혼자서는 풀 수가 없어 메인이 돌아와서 풀어줘야만 했죠. 그 다음에는 맥패든의 보조 장비가 줄에 엉켰습니다. 이건 금방 해결됐지만 두 사건 모두 그들의 작업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죠. 또한 추가로 작업을 더디게 만든 것은 터널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상류 터널의 천장의 어떤 곳은 높이가 1m도 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침전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측량에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이버들이 바닥에 침전물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또한 방향 감각을 상실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실트아웃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히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두 사람은 상류 터널의 거의 모든 지역을 성공적으로 지도에 옮겼습니다. 가지고 온 공기가 줄어들자 메인은 맥패든에게 돌아갈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이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메인이 이전에 설치했던 가이드라인을 따라 앞장서서 돌아갔고 맥패든이 다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들은 여전히 침전물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히 돌아갔습니다. 만약 다이버가 실트아웃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놓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간에 맥패든은 측량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몇 번 멈추기도 했지만 메인은 그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다시 같이 나아갔습니다. 6번째 방으로 거의 다 돌아왔을 때 조급한 마음에 그들이 마지막에 빠르게 헤엄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트아웃을 일으키고 말았죠. 메인은 침전물로 인해 뿌얘진 물속을 성공적으로 헤엄쳐 나와 6번째 방의 맑은 공간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조심스럽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맥패든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죠. 하지만 맥패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인은 맥패든이 뿌얘진 물속을 헤쳐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메인은 맥패든이 이미 터널을 빠져나왔어야 할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찾기 위해 침전물로 뿌얘진 터널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하류 터널 측량을 마친 빌 개빈이 6번째 방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직 통로 쪽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인은 재빨리 개빈에게 다가가 맥패든이 아직 상류 터널 안에 있으며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메인의 말을 들은 개빈은 즉시 상류 터널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전물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입구를 통과하기 시작했죠. 그는 한 손으로 가이드라인을 놓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맥패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입하던 중 침전물이 약간 걷히면서 시야가 트였고 바로 그곳에서 맥패든을 발견했습니다. 맥패든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다행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개빈은 맥패든을 붙잡아 다시 가이드라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다이버는 줄을 따라 다시 헤엄쳐 나왔고 터널 밖에서 기다리던 메인과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한 곳에 모두 모인 그들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공기가 부족했던 것이었죠. 개빈이 맥패든을 찾으러 들어갔다 나온 사이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수면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6번째 방과 5번째 방을 이어주는 우물이라는 수직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개빈은 미리 가져다 둔 수중 스쿠터에 몸을 연결했습니다. 만약 이 스쿠터가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그때 맥패든은 갑자기 개빈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공기가 다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개빈은 즉시 자신의 예비 호흡기를 맥패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개빈과 맥패든은 개빈의 공기통 하나로 함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개빈이 스쿠터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하자 일행은 5번째 방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수압이 낮아져 드라이 슈트 안의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 공기를 빼주어야만 했죠. 개빈은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드라이 슈트에서 공기를 빼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개빈이 공기를 빼지 못한 것은 바로 옆에 있던 맥패든 때문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드라이 슈트 속 공기를 미처 빼내지 못한 맥패든은 부력 제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황 상태에 빠진 맥패든이 개빈의 공기 공급 장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메이는 맥패든의 몸이 계속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3명의 다이버는 약 24m를 순식간에 급상승하고 말았죠. 여전히 몸이 뜨는 힘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었던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들이 5번째 방의 천장 근처까지 떠올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빈은 자신의 남은 공기량을 확인했습니다. 공기통에는 고작 1000psi의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양은 보통 다이버 한 명이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감압 탱크까지 이동하기에 겨우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빈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맥패든과 이 공기를 나누어 쓰고 있었기에 감압 탱크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맥패든에게 자신의 장비를 놓고 자신보다 공기가 훨씬 많이 남은 메인과 공기를 나눠 쓰라고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맥패든은 개빈의 장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빈은 어쩔 수 없이 스쿠터를 다시 작동시켜 4번째 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인은 맥패든의 다리를 아래로 누르며 저항을 최대한 줄여주었습니다. 남은 공기는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침착하게 어느 정도 자세를 제어하며 4번째 방과 3번째 방을 연달아 통과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맥패든의 드라이 슈트는 과도한 공기 때문에 제어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이용해 2번째 방으로 들어갔고 다시 첫 번째 방으로 향하는 좁은 통로를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맥패든은 또다시 드라이 슈트의 제어력을 완전히 잃었고 이 때문에 새 다이버는 수심 30m에서 18m까지 순식간에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 순간 메이는 비상용 칼을 꺼내 맥패든의 드라이 슈트를 찢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슈트에 구멍을 내서 공기를 강제로 빼내면 부력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맥패든을 끌고 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갑자기 차가운 물이 슈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 맥패든이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패든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고 만약 그가 개빈을 붙잡은 채 놓지 않는다면 개빈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메이는 이 방법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맥패든을 제어하며 출구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2개의 좁은 통로를 3명의 다이버가 모두 함께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안전 지점인 감압 탱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하나의 동굴 통로를 무사히 통과했고 이제 마지막 동굴 통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개빈의 호흡기에서 더 이상 공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비 공기통마저 전부 비워진 것이죠. 개빈과 맥패든의 공기통은 모두 바닥났고 오직 메인만이 공기가 남은 유일한 다이버였습니다. 이때 개빈의 공기통으로 함께 숨을 쉬고 있던 맥패든은 공기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유일하게 공기가 남은 메인의 공기통으로 자신의 호흡기를 옮겨갔습니다. 순식간에 홀로 남겨진 개빈은 폐가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출구가 바로 코앞이었지만 극심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메인이 이 비상 상황을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개빈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흡기를 재빨리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개빈은 이것이 마지막 공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3명의 다이버는 마지막 통로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이 앞장서서 나아가던 중 갑자기 등 뒤가 가벼워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확인한 순간 그곳에 맥패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맥패든은 이미 의식을 잃고 통로 아래쪽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를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메이는 개빈을 붙잡고 통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하나의 호흡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2사람은 간신히 감압 탱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다이버들과 그의 팀원들은 즉시 구조대에 연락했고 구조대는 의식을 잃고 숨진 맥패든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검 결과 맥패든의 사인은 색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색전증이란 다이빙 중 여러 차례 급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혈액이나 신체 조직 속에 질소기포가 형성되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 기포는 형성된 위치에 따라 뇌, 심장 혹은 폐로 흘러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맥패든은 사고가 발생한 동굴에서 40번이나 다이빙을 했고 그중 15번은 심층부까지 들어갔던 기록이 있었지만
한순간의 시야 상실과 극한의 상황은 그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고 결국 물속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부력 조절에 실패하며 색전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새 다이버는 동굴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동굴의 심층부로 향했지만 연이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예비 공기통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고 이는 결국 한 명의 사망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